자, 구조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소시르는 누군가 인물이 나왔어요. 그럼 인물 나왔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떤 입장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럼 소시르는 뭐냐? 구조주의를 뭐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소시르가 말했던 것은 이거야. 생각이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 그래서 언어를, 자, 일단 기호도 잘 붙여줬네. 랑그와 파롤로 구분했대. 그러면 랑그의 특성이네. 기어. 랑그는 뭘 얘기하는 거야? 체계나 구조. 그래서 개인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래. 그러면 랑그는 공동체적 구성원들 사이에서 있는 사회적 약속이지. 아까 사회 구성원, 사회적 약속이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발화자는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 발화할 뿐 혼자서 랑그를 사회니까, 사회적 약속과 사회적 구성원이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기준을 잡고 글을 따라 읽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 개념과 기준을 잡고 읽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읽는 순간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메모하면 되는 거고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약속이니까 뭐라 했어?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파롤은 니은. 이렇게 니은이라 써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 파롤은 뭐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변화하는 거지. 차이점. 뭐하고의 차이점이 나오지? 랑그와 파롤의 차이점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뭘 얘기해줬어? 랑그와 파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딱 읽어보니까 차이점이 나오잖아.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차이점을 좀 아셔야 돼. 예를 들어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자,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는 뭐겠어? 랑그지. 그러니까 랑그 속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은 다르는데, 자, 사람마다 발화가 달라. 그러니까 개인의 발화가 뭐다? 파롤이다. 그래서 랑그는 뭐라고 그랬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파롤은 랑그가 개인들 행위로 인해서 현실화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이게 구조주의라고 그랬어. 이걸 구조라 그랬어. 그런데 언어의 본질은 구체적인 언어 활동이 아닌 언어를 지배하는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체계니까 구조주의 창시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될 대상은 파롤이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구조가 구조주의자였잖아, 처음에. 그러면 당연히 파롤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뭘 중요시 여겼어? 랑그를 중요시 주장하였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소시르는 뭘 중요시 여겼어? 랑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이걸 놓치거든. 왜 그랬는지? 얘가 구조주의 창시자. 그러니까 내용이 딱 들어오지. 기준 딱 잡았어. 그지? 그러면은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될 대상. 언어학에서는 뭐를 탐구해야 된다고? 랑그를 탐구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랑그는, 이제 랑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 랑그라고 얘기했으니까 랑그는 뭘로 이루어진대? 기호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소시르는 기호에 접할 때 있는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자, 아니라 그런 것까지 굳이 줄칠 필요는 없어. 기호에 있는 것은 개념과 청각 이미지. 그래서 그럴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 또 청각 이미지를 각각 뭐라는 용어로 만들었어? 기와 기표라는 용어로 표현했대. 즉, 기호는 기와 기표의 연합체인 것이다. 그래서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자, 기호가 있기도 전에 대상에 대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소시르와 입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 거지. 왜냐면은 소시르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잖아.
사회 안에서 학습이 돼서 알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전에 그냥 갖고 있으면 사회 이전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같은 단락 안에 들어있지만 소실을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끊어주라고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거냐면 이렇게 끊어주면서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소실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비금을 딱 그어주면은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표시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모를 쳐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A가 또 줄쳐져 있잖아. 그럼 눈치껏 소실을 이전에 언어학자들의 입장하고 소실의 입장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추론하면서 읽는 것이 문해력을 높이고 사고력을 높이는 독해 과정이야.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머리를 막 굴리면서 비문학을 읽어나가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비문학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앞으로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면서 본문을 똑바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 3학년 돼서는 나중에 또는 모의고사 볼 때는 문제 중에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그러니까 요령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키워드를 좀 문제를 먼저 보면 키워드를 본다거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주는 보기 지문이 나온다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실전에 문제 풀 때는 문제 보고 살짝 키워드 잡고 들어가는 거 제가 권합니다. 3학년 때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런데 2학년, 1학년, 2학년 때 연습할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말고 이렇게 연습할 때 보기를 보고 지문을 보면은 보기나 문제를 보면 키워드를 찾기는 좋아. 그런데 뭐가 되냐면 내가 문제 의존하는 사람이 돼서 만약에 보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보기 문제가 없으면 그 보기 문제 자체가 유형이잖아. 그 유형이 안 나오면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자신감이 없어.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그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 수학은 계단적 사고거든. 그래서 수학은 계단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다음 영역이 보여. 그리고 내가 다음 영역에 올라갔는데 이 영역을 못해도 이 영역을 못하는 게 딱 보여.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돼. 내가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 못한다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못한다 이게 보인다고. 근데 국어는 종합적 사고로 이렇게 둥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종합적으로 알아야 문해력이 좋아야지만 풀고. 그러니까 뭐 맨날 글을 잘 읽는다 푸는 것도 아니고 문제 푸는 능력도 좋아야 되고 단어 뜻도 알아야 되고 추론 능력도 좋아야 되고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꿔줬을 때 문해력도 좋아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머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굴려야 돼. 추론하고 무슨 의미야? 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기준이 뭔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가면 그냥 이 지문 하나만 소시르가 이랬구나. 랑그와 빠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 구조주의 언어학자구나. 이것만 배워가는 거라고. 근데 진짜로 나는 국어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거는 나눠보고 구조하고 머리 쓰는 거를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문을 읽는 게 난 더 중요하다 지금 생각하거든. 지금 2학년 단계에서는. 3학년 때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유형이 조금 보인다고. 그래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념을 입장을 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나눈다거나 그 유형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확 안 잡힌단 말이야. 그건 1년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잡힌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형을 가지고 지문을 보려는 이거는 약간 좀 요령이긴 한데 요령으로 가지 말고 정통으로 갔으면 좋겠어. 사고력을 키우는 거.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 구조주의 창시자인 소시르는 언어학에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 사회학의 구조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썼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또 랑그와 빠롤의 개념에서 랑그가 중요했었는데 이 랑그는 기호인데 기호는 기와 기표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 얘기가 끝났는데 단락이 끝났는데도 이 내용이 머릿속에 내가 머리를 쓰고 읽으면 시간이 지나고 딴짓해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이거 사진 찍듯이 지문을 외운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뇌의 피로도가.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다 보니까
막 머리를 쓰다 보면은, 그래서 국어 시간에 또는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거 듣다 보면 이렇게 졸린 친구가 있어. 그 왜냐면 국어 수업이 재미없어서 졸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내 뇌 용량이 그 정도의 언어, 더 이상의 언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 졸려. 그래서 1등급 친구는 말 많이 듣고 막 이래도 안 졸리잖아. 그런데 막 3, 5등급 친구들 많이 졸잖아. 왜냐면 뇌의 용량은, 근데 그럼 걔네들은 뇌가 무슨 작나요? 닭대가리만큼 작나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닭대가리만큼 작은 게 아니라 뇌 용량은 다 똑같아. 안 써서 그래. 안 쓰는 친구는 뭐냐면 평상시에 문제 많이 안 풀어보고, 풀어보더라도 그냥 글 읽고 문제가 물어보면 그때 가서 그냥 뭐지 제한적으로 머리를 쓴 거지. 근데 읽으면서 도대체 넌 뭘 말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기와 기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호다. 이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수동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누가 이 메모를 해주는 거 있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 메모만 필기만 열심히 해가고, 아, 나 뿌듯하게 잘해갔다, 공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필기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습해 보면서도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향으로서 기존 핵심어 찾아보고 좀 속도 한번 내보고 잘 분리해보고 뭔 얘기를 하는지 추론해보고, 근데 내가 추론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빨리 읽어지겠지. 근데 내가 추론하지 않았는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돼, 그럼 그게 밑줄이야. 내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가면은 맞네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예상했던 대로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 싶으면 밑줄 끄면서 한 번 더 외우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예상한 대로 나왔네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여러분의 판단인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뇌를 쓰려고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이거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네.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미 현실 세계에 사과라는 실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인간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사과는 뭐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념을 나타내는 기표로 시옷, 기역, 라는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거지. 하지만 소시르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이 기호를 뭐 하고 있는 개념하고 청각 이미지가 기이하고 기표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이라고 개념이 없으니까 인간이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도 없었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봤을 때 이게 사과다라는 개념을 가졌지. 언어로 만약에 사과라는 걸 못 배운 사람이 사과를 봤어. 그럼 그냥 사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먹는 것 이렇게만 볼 수도 있잖아, 원시인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소시르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의 차이인데, 결국 이거에 대한 개념을 막 내가 진지하게 여기서, 그럼 내 생각은 뭐지? 그럼 뭐야, 소시르 말이 맞을까?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이 맞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냥 소시르는 뭐가 중요했다고 생각했다?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어떻게 했다?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만. 그러면 소시르 이전은 A는 뭐라 그래?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표현하는 기호를 만들었다. 요런 정도로만 인식하면 돼,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헷갈린다 싶으면, 요 말이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메모하면 되고, 빠르게.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느니 차라리 요 부분을 메모하는 게 더 이해하는데 더 빨라. 자, 그럼 소시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이는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그랬어. 자, 자의성을 알아야 되는데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게 자의성인 거지.
그치? 필연적이지는 않아. 기표와 기인은. 자, 그러니까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기인은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또 의미도 아니야. 그냥 기인은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질 뿐이야.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기표가 있어. 그러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되어 있는 기인은 사과라는 본질이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들, 그냥 배, 감, 귤 등이 아닌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냥 구조 안에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 처음에 구조주의란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 문장이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소실의 입장이야.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는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해져.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비와 나방을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한 단어로 존재하지만 프랑스에는 나비나 나방 그냥 두 가지 곤충을 모두 뭐라고 불러? 파피용. 그러면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라고 말을 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를 쓰지. 우리는 얘 나비하고 나방이 나타났네 이러는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나방이 뭔지 나비가 뭔지에 대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나비와 나방이라는 걸 구분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은 그거를 구별하는 기호가 있었어 없었어?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냥 나비하고 나방이 같이 올 때는 그냥 파피용 이라고 한다는 거지. 파피용. 강아지 종류 중에 파피용도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 중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생겨, 약간 치아 비슷한데 귀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파피용이라 그러는데 귀엽다. 파피용 키우고 싶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결론을.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하고 왜 뭐가 화났어? 프랑스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의 차이는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게 누구라는 거야? 소시르라는 거야. 근데 진짜 문화에 따라서 또 언어가 또 쓰여지는 것도 차이가 있고, 진짜 언어에 대해서는 진짜 연구할 게 많긴 많아요. 자, 그래서 소시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의 사고보다 뭐가 먼저 존재해? 대상의 개념보다 인간의 언어가 먼저 존재하고 그 언어에 종속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 이런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의네. 구조주의. 소시르가 말했던 것은 뭐라고 그랬어? 언어학이, 구조적인 언어학이 뭐라고 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보는 거네. 자, 레비스트로스는,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사람 나오네. 레비스트로스는 그 구조주의를 어디에다가 적용했대? 인류학에 적용을 했네. 인류에다가 또 집어넣었어. 구조에 따라서. 자, 그래서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 같이, 자,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서 분류된다. 레비스트로스는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자, 구조주의는 음소를 만들어서 뜻을 구별하는 요소들을 보고 비음인지 아닌지, 모음인지 자음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짝으로서 나눈다면, 그 이항 대립은 짝이 되는 대립관계야.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뭐를 파악하려고 그랬다?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 형제라는, 자, 몇 가지,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네.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친밀하거나 소원함 단어 뜻을 알겠죠? 서로 거리가 있는 서먹함,
이라는 이항 대립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자, 모든 집단의 공통의 특징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중 하나만 친밀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아내와 아내 형제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만 친밀하다는 거야. 이항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친밀하지만 외삼촌과 조카 관계는 심하게 대립하고, 트로비안드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이지만 아내와 아내 형제 사이는 좋지 않았어. 자, 그래서 이 모든 집단이 이항 대립을 갖고 있고 이 집단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레위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회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하고 있고,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감정을 안에 내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조 안에서의 어떤 역할 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매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구조 안에서 싸운다라고 본 거야. 자매끼리는 원래 싸우는 구조야, 이렇게 보는 게 레비스트로스가 본 관계인 거지. 자, 레비스트로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등의 무엇을 만들었어? 대립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했대. 그래서 그는 언어 또한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문자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미새끼 흑백 논리냐? 이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냥 레비스트로는 이랬구나, 이렇게 봐야 돼. 내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는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운 브라질의 남비 콰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들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을 때는 위계가 없었는데 문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문자를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문자를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왜 백성들한테 한글을 안 가르치려고 했었냐면 한자를 알고 있는 그들만이 우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한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지식인들이, 당대 지식인들이. 자, 그래서 타락시켜놨다고 비판했다.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적인 이론은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구조적인 이론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걸 생각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가 무엇이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뭐야?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랑그, 니은이 8월이지. 그러면 자, 랑그는 니은과 달리라 그랬잖아. 그치? 다른 거니까 달리 맞지? 그래, 사회 구성들 간에 맺어진 약속 완전 맞지? 니은은 개인이니까 쉽게 변할 수 있다 완전 맞지? 그치? 기억은 보편적인 사회 안에고 니은은 국제적인 개인의 얘기 하고 있으니까 맞죠? 모든 사람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언어 행위인 니은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죠? 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 본문을 잘 이해하니까 안 어려워지잖아. 안 풀어봐서 모르지. 내가 좀 어려웠어야 해. 내가 어려웠어야 아 이게 쉽구나 이게 딱 알지. 그러니까 아니면 선생님 저는 원래가 쉬웠는데요. 그러면 너는 지문 분석 잘하는 아이구나. 과연 빨리 풀었니 아니면 시간을 오래 풀었니, 이것 또한 또 관건이 돼. 비문학은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실력을 올려서 빨리 풀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빨리 풀어지지가 않아요. 실력이 오른다고 해서 지문을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진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부터가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파파파박 틀리면 왜 틀렸냐? 그때 가서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야 되겠구나를 깨닫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과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간 자체가 몇 분 만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75분 만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 80분이지만 OMR 쓰는 시간하고 고치는 시간까지 했을 때 5분을 빼버리면, 그러면 75분 동안에 45문제를 풀려면 1분, 한 문제당 1분 40초를 풀어야 되는데 1분 40초를 푸는 그 시간 안에는 지문 읽는 시간을 뺐잖아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1분도 안 되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 지문 읽는 시간이 나오잖아. 지금 내가 말한 거에서 진짜 시간을 딱 나눠봤을 때는 진짜 문제를 1분 40초랑 그냥 숫자로 그냥 나눠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화작이나 문법을 선택해서 문법에서 많이 암기해서 아는 것들 빨리 풀어서 시간 확보해서 비문학이나 문학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읽고 있으면 절대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내가 실력이 그냥 꼼꼼하게 읽고 그냥 처음에 그냥 많이 맞았어, 그걸로 기분 좋아하면은 어차피 시간 내에 지문 하나나 2개 못 읽으면 내 점수는 확보가 안 돼요. 지문 2개 못 읽으면 무조건 4등급이고요. 지문 하나 못 읽으면 잘해도 3등급이에요.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나요? 평상시에 빨리 계속 시간 내고 마음은 서두르는 마음으로 쭉쭉쭉쭉 치면서, 그럼 이렇게 빨리 읽어야 되고 마음이 급한데 왜 연필 놔두고 이렇게 노닥 어딨지 이렇게 찾으면서 푸는 시간이 어딨어. 근데 문제 풀어보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세미를 또 주어진 시간 내에 풀게 하는 것도 빨리빨리 풀어보는 연습해라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그 세미도 노닥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팍팍팍팍 넘어가고 풀 수 있는 문제 풀어서 시간 내에 딱 끝나야 돼. 그 연습하는 거거든. 자, A가 소시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A하고 소시르는 이미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과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없음에도 말이 있어야지만 구별을 한다라고 했는데, 원주민들은 두 과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가 있었던 점도 있었다. 이 과일하고 이 과일이 다른 것은 그 과일을 뜻하는 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럼 얘는 그 말로써 구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죠. 128번 어려운 문제. 완전 내용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러면 데리다라는 사람의 입장은 또 틀려. 기표들 간의 관계로 인해 구조적으로 기이가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왜? 기표는 너무나도 많으니까.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이는 영원히 결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표와 기이는 자의적으로 연결된 건 맞아. 그게 공통점으로 생각하는 거네. 이거는 공통점이야. 그런데 기이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돼서 의미가 끊임없이 지연된다. 즉,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 대립은 대등한 대립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중심과 주변 본질 위계가 무조건 있고 위계 질서를 해체하려고 했고, 음성 언어가 문제 언어가 더 순수하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또 시민이 원주민보다 더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원주민에게 순수나 타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이러한 구분은 서양에 따라서 얘기를 했으니까 타락했다 순수했다라는 것 자체도, 네가 나누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리다는 소시와 달리 기이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맞죠? 데리다는 소시와 달리 기표와 기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달리가 아니죠. 둘 다 뭐라고 그랬어? 자의적이다라고 얘기했지? 문제는 쉽게 풀렸네요. 데리다는 음성 언어가 문자보다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맞네. 그리고 대립상들 안에 데리다는 그냥 뭐야? 우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우열이 만들어져서 원주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을 이대로 적으면 되잖아. 아버지와 아들은 A에서는 어땠고 B에서는 어땠다. 이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참 얘는 지금 아직 핵심어가 딱 나와 있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주장일까? 그 다음 명확한 이유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 뭐라고 얘기한다? 논리적 사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에 대한 뭐예요? 논리적 사고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고 있네. 논리적 사고의 개념.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개념은 논리와 증명의 어떤 내용인 거지. 그래서 논증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에는 주장과 이유가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 이유는 전제, 논거, 근거, 정당화한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는 자 논증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논증이네. 전제를 통해서 참이라고, 그리고 참일 만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논증이라는 거지. 그래서 논증의 개념이네요. 자,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 논증의 개념. 그러면 논증에서는 뭐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대. 그리고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올 수도 있대. 따라서 문장의 위치로는 전제와 결론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예시들을 앞에다 들여놨네. 논증은 전제와 결론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제는 한 개 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논증에 대한 결론은 하나야. 하지만 논증은 뭐라 그랬어? 결론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논증도 실제적으로는 연쇄적 물고 들어갔던 관계, 또는 독립된 두 논증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결론은 오로지 뭐다? 하나인 거지. 결론의 개수는 논증이 몇 개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중요한 반면 결론의 개수는 중요해. 하지만 전제의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거. 자, 누군가가 논리와 주장을 했을 때, 그리고 근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야 돼. 논증을 펼친 이가 논증함으로써 자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내용들을 제시했는지를 찾아야 돼. 이 말은 곧 논증의 정제와 결론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왜?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기계적인 방법은 전제 또는 결론을 나타내는 뭘 봐야 돼? 담화표지. 예를 들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담화표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접속사나 기호 같은 것들 있지.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들 있지. 걔네들을 담화표지라고 해. 자,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를 찾는 것뿐이야. 그러나 전제나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표지를 전혀 쓰지 않고서도 우린 논증을 할 수 있어. 따라서 담화표지에만 의존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기보다는 논증의 앞뒤 맥락을 살피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증에서 담화 표지가 만약에 전혀 없다면 전제와 결론 찾기는 쉽지 않아.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앞에 뭐를 얘기하고 있니? 전제와 결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너무 복잡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복잡한 논증은 뭐가 필요하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알아야 된다고 했고, 왜? 우리는 논증을 만들어낼 아무런 재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된다. 배경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한편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 또는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에 대한 예시네요.
여기 한 표 여기 끊어줘야 됩니다. 자,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 자, 위 문장은 논증의 형식을 갖고 있어. 그런데 너는 미성년자다.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너는 볼 수 없어. 너는 미성년자야. 그래서 너는 볼 수 없어. 이래야 되지. 그런데 논증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이 논증을 이해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전제를 뭐라 그런다? 숨은 전제라고 한다. 한편 굳이 결론을 진출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으면 결론마저도 생각할 수 있어.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는데 지산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래. 그러니까 지산스님도 뭐를 잘해? 무예를 잘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드래곤즈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자, 드래곤즈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나는 네 아들이 아니다. 따라서 드래곤즈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 자, 숨은 전제와 숨은 전제 내용을 구성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 특히 전제나 결론은 논증을 말하는 이나 논증을 듣는 이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는 흔히 생략이 돼. 그러나 좋은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전제나 결론이 아니라면 최대한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논증을 듣고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면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을 뭐 해야 돼? 찾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전제와 논증을 뭐 해야 되는 거? 찾으려고 노력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지. 필요한 태도. 뭐를 할 때 필요한 태도? 논증과 해석을 위한 태도. 됐어요?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논증의 개념을 설명하고 찾는 방법, 생략되는 논증에 대해 설명에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 4번이죠? 기울기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울기 뭐지?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끼어져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 이건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두 전제 사이에 결론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학생은 자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이게 결론이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고, 태경이도 뭐라 했어? 5점의 뭐야 가산점을 받을 거야. 태경이는 가장 먼저 발표를 했다. 중간에 결론이 나와 있죠? 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요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데 결론 중간에 나왔죠? 자, A를 바탕으로 보기 1을 보고 보기 2에서 적절한 것을 보아라. 어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자, 행복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심리학 이론은 틀림없이 거짓이다. 자, 보기 1의 논증은 담화 표지를 통해 결론을 찾아낼 수 있다. 담화 표지, 자, 그러나 또는 따라서 거짓이다. 담화 표지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따라서 이게 있잖아. 그럼 3번 하나 제껴지고 5번 하나 제껴지네요. 그럼 이제 뭐를 판단하면 되겠니? 니은이냐 디귿이냐 또는 리을. 그냥 솔직히 이랬을 때 뭐만 판단하면 돼? 나는 리을을 판단할 것 같아. 그럼 시간이 줄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리을. 보기 1에서 숨은 전제는 산속에 집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해서 숨은 전제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적절하네요. 그죠? 휴지. 자, B를 참고할 때 보기에 가와 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끼어들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한 행위이므로 좋은 운전법이라 할 수 없다. 매일 학교에 지각하던 민영이가 내일 아침 일찍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얘 좀 약간 시간을 끌어야 되는 문제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마지막 걸 한번 봐보면, 자, 다의 숨은 결론은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가 숨은 결론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일 수 없다라고 미리 뭐를 했어? 결론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결단은, 어리석은 사람이 올바른 결론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숨은 결론이 아니라 대놓고 있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답은 몇 번? 5번이다. 자, 수도 잠깐만 쉬게 해줄게. 잠깐만, 아주 잠깐만. 자, 전 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이라 그랬어. 근대 이전의 사회인 거지. 그래서 수도는, 수도의 개념이네. 주민을 일원적으로 하나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가 수도였다. 따라서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일국 하나의 나라 안에서 행정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간주되었으며, 자, 간주 이런 말들, 고급진 단어들 좀 알아두세요. 그 공간은 국가 권력의 상징적인, 자, 수도가 왜 중요해? 국가 권력의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주로 경도로 지칭되었던, 자,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 역시 국왕이 거주하는 곳이며 왕실과 국가 문명에 표현한 제반 시설과 기구들이 갖추는 공간 플러스 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당연성이 중시되는 공간이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수도의 개념인 거지? 수도의 개념과 수도로서의 한양인 거지? 그리고 그것의 특징이지? 특징은 뭐야? 제반시설이 필요하고 수도로의 상징성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오랜 기간에 걸쳐 도성 건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고려의 개경과 달리 차이점. 차이점 우리 맨날 비금이었잖아, 그치? 한양의 도성 및 건축은, 자, 무엇을 배경으로 유교적 이념을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어. 자, 그래서 각종 제도의 원형이 담겨져 있었는데, 주례의 고공기에 제시된, 주례라는 것에 고공기에 제시된 도성계획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자, 기초는 어디에다 대했어? 도성계획. 주례 고공기에서 입각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했대. 먼저 뭐라고 그랬어? 중심에는 궁궐을 두어서, 자, 이거 과정이네. 다음과 같은 점을 우선시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궁궐, 중심에 궁궐을 두어서 상하질서를 둔 거고, 또한, 자, 두 번째 곱게 뻗은 큰 길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건물 배치, 일원적 공간을 창출하려고 했다라고 했네. 두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궁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쫙 뻗어진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칭적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 놨다는 거지. 우리 저기 강화문 앞에 가면 그렇대. 쫙 뻗어 있잖아요. 계획된 도시였어요. 배산 임수에 의해서. 자, 이거는 하늘과 연결된 권력이 지상에 대한, 하늘에 있는 권력의 어떤 존재가 지상에 떨어져 왔다라는 거지. 일원적 지배를 하면서, 자,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고 부여하는 것이고,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다 대부분의 국가가 하늘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천자다. 하늘의 존재,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왕은 신성시하다. 그러니까 왕의 목숨과 일반적인 백성들의 목숨은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외에도 관아는 궁궐의 앞에 두었고, 시장은 궁궐의 뒤에 위치한다는, 자, 그게 뭐야? 면조후시의 원칙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이게 문장이 써져 있는데, 면조후시는 관아는 궁궐의 앞에, 시장은 궁궐의 뒤다. 이렇게 돼야 돼, 문장이. 그래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거든. 근데 일부러 이렇게 뒤로 놓으면서 너희들을 읽으면서 힘들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수특의 특징이, 특히나 제가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옛날에 요런 것들이 좀 살짝 나왔는데, 올해 수특은 아예 전체가 다 그래.
무조건 순서를 미갈식으로 해놨어. 두갈식으로 안 해놓고. 그래서 그걸 머리를 이렇게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왜냐면 문제 자체가 너무 쉽거든. 문제 자체가 어렵게 못 내거든. 왜냐면 문제 어렵게 내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 윤씨가. 그쵸? 그러니까 어렵게 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뒤집는 거야. 생각하기 어렵게. 읽기 조금 약간 까다롭게. 요거처럼. 나중에 2025 수능 독서를 한번 풀어보시면 진짜 다 그따구야. 문제가 쉬운데 지문이 그따구고 정보가 쓸데없이 겁나 많이 친절하지 않게 나열돼 있고 예시도 적게. 그게 뭔지를 좀 알 거야, 풀어보면. 자, 면조시의 원칙이나 궁궐의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을 위치해야 된다는 좌조우사. 근데 생각을 딱 들어보니까 면조후시 좌조우사, 이게 지금 읽었을 때 다 외워지니? 제2공간, 주례에 복구하지 않는 거, 유교적 이면의 도덕성. 읽어보기는 하는데 나는 요 부분은 면조후시 좌조우사 주례, 요 부분은 어차피 문제 나오면 지문과 왔다리 갔다리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거야. 그래서 빨리 읽을 거야. 뭐 어디까지가 뭐뭐다 정도로만 읽고. 어차피 얘는 기억력에 의지해서 풀면 절대 안 돼. 일치하는 거 봐야 돼. 얘는 어디 앞에 있고 뭐는 뭐에 앞에 있고. 얘는 와야 돼. 자, 그러면 한양 조성의 공간조성은 이와 같이, 자, 위에가 뭐야?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했어? 풍수지리의 영향도 줬네. 그럼 이번에는, 자, 도성을 건설하는 원칙에서 이제 위에서는 면조, 후시, 그리고 좌조, 우사에 대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또 뭐 다음 단락에서 뭐야? 풍수, 지리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한양은 명당인데 뒤에 산이 있고 목멱산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서 명당을 잡은 순간, 자, 명당, 북한산을 배경으로 명당을 잡은 순간 군주가 건설하는 궁궐이 중심에서, 아까 중심에 딱 놔야 되는데 다소 북쪽에 치우쳐져서 위로를 해놨어. 그래서 성내 중간에 동서의 중심에 가로를 내고 대문을 걸고 문을 해서 또 남대문을 만든 다음에 선을 그어서, 자, 그 선을 그어서 나온 곳이 종루를 세웠어. 관아는 아까 면조 후시에 따라 경복궁 앞에 있고,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 원래는 면조 후시에 따라서 궁궐의 북쪽에 위치되나 궁궐이 북쪽에 자리를 잡아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면조 후시에 따라서 이거 다른 거 창의적이네. 그치? 북쪽에 둬야 하는데 동쪽으로 비껴간 종로 쪽에 시장이 많았다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 그러면 풍수지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기는 했지만, 주례나 기존에 했던 주례 고공기의 도서 원칙에 대해서 했지만 풍수지리에 따라 좀 바꿔놨네. 자, 종묘와 사직의 위치는 종묘 좌조우사의 원칙을 따라 좌총령과 우백호를 입지로 삼아서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의 대칭으로 위치한 중국의 경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달랐대. 왜? 표면적으로는 종묘와 사직을 제후국의 분수에 맞춰서 만들어낸 당위를 따르면서도 세부 건설 과정에서는 중국에서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난 척도와 재료를 사용했는데, 수도 한양이 봉건적 국제 질서 속에서 제후국의 수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중국의 수도와는 다른 중심으로 독자성. 그러니까 제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고 그 다음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라는 칭호를 썼잖아. 그래서 우리는 권령포에는 노란색 황제가 입는 노란색의 옷을 못 입고, 그 중국의 황제 밑에 아련하는 왕들이 입는 붉은색을 입은 거야. 중국의 황제는 용이 그 발톱에 따라서도 이 황제 발톱을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황제냐 아니냐, 이것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한양 조성은 나오네.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걸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풍수지리에 하는 유연성 그리고 자주성. 그치? 그러니까 의의죠. 자,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자, 궁궐 건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없어요. 위치하고 방법만 얘기를 해줬지.
한양 도성의 건설 과정에서 계획되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고려 왕조의 도성 건축을 엄격히 계승한 적이 없었죠. 고려는 중첩으로 여러 번 만들었다고 그랬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 너무 75번, 76번은 그냥 너무 쉽게 풀리는데? 자,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에 대한 거, 종묘와 사직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아까 한양이 조선의 위계상 최고의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결정되는 계기. 종묘 사직은 그냥 조상이잖아. 그치? 그러면 가장 최고의 위치는 지금 현재 왕이 있는 그 내용이 중요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절대적으로 융통성도 못 발휘했을 거야. 엄청 중요한 거였으면은.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한양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F의 시장은 입지가 결정된 게 아니라 피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종로로 만들어진 거. 그치?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에 있는 시장은 이 뒤로 와야 돼. 그런데 지금 산이랑 배산 힘수의 어떤 풍수지리에 따라서 이 뒤에 못 오잖아. 그래서 어디로 온 거야? 이쪽으로 나왔다. 강동교로 빼가지고. 그쵸? 그래서 5번이 되겠지. 기역과 문맥상 가장 가까운 것은 자, 기역이 뭐예요? 기역. 네 개의 산이 내사산을 이루고 있다. 구성하고 있네. 4개의 산이 이루고 있다. 자, 단어를 물어보면 앞에 있는 문장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4개의 산이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 같이 이루어서 그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 걸 찾으면 주성분이 주어 서술어 등이 이루고 있다라는 구성성분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습니다. 도서 점검의 원칙, 정답의 근거와 본문에 다 있으니까 본문을 원래 잘 읽자. 근거를 찾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 나중에 문제 틀렸을 때, 그치? 그리고 문제의 정답이 본문 어디에 있는지 밑줄을 긋고 체크하는 것은 나중에 오답 점검할 때인 거지. 근데 읽을 때 내가 미리 밑줄이 잘 쳐져 있고 체크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오답은 꼭 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는 꼭 보셔야 돼요.